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5월 12일 하고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 올망졸망 꼭지로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넣었는데 뭐 사실 내용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뭐 군사적, 정치적, 또 뭐 경제적, 이런 또 외교적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섞여져 있는 건 셈인데 뭐 출발이 기술적 부분이니까 제가 올망졸망으로 넣었습니다. 볼게요. 수소 이야기, 수소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죠. 어, 그래서 제가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보다가 보니까 이전에 다뤘던 내용하고 맥이 닿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 시선을 끌었던 건 아마 며칠 전의 이야기 같아요. 이거는 지금 22년 12월 31일 기사인데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이런 기사가 등장한 것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자, 도요타가 일본의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고,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였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일본 제조업의 상징이고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죠. 다 무너졌는데 남아있는 게 이거죠. 네. 거기서 수소 컨버스천 엔진이라고 했어요. 이건 수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가 아니에요. 수소를 연료로 쓰는 기본적인 피스톤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내세웠어요. 이걸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것은 수소를 물과 결합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수소에 가진 에너지가 아주 많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결과는 물이죠. H2O. 물이 되면은 그 두 분자가 가지는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수소는 저 산 위에 있는 저기 흔들바위고, 물은 저 밑에 몇백 미터 있는 계곡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연이 없으면 흔들바위 항상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에 중간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뭐 지진이 났거나 누가 밑에 폭약을 터뜨리거나 해서 균형이 무너지면 흔들바위가 저 밑에 계곡까지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는 건데, 화학 반응에서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균형이 무너져서 항상 모든 에너지는 가장 안정된 형태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수력 발전에서 활용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소가 흔들바위가 굴러내려가면 강까지 굴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이에요. H2O. 그럼 그 사이에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뭐 가는 길을 다 뭉개놓든지, 뭐 그 사이에 전답이 있으면 뭉개놓고, 뭐 집도 부수고 뭐 난리가 아니겠죠. 나무도 다 부러뜨리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취해서 이제 우리가 전기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인데, 우리는 그것을 연료 전지로 한다고 그러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피스톤 엔진, 내연기관, 에서 그 다음으로 옮겨간 게 전기차 에너지, 그죠? 전기로 돌리는 거죠. 근데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 그걸 이제 수소로 만들겠다. 그래서 배터리가 필요 없이 다른 데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와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 없이 바로 연료 전지를 통해서 차 안에서 옛날 기름 넣듯이 차에 거기에 수소를 넣어 놓으면 그 수소가 바로 발전을 바로 해서 전기를 바로 만드는 컨셉으로 간다. 이게 연료 전지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하이브리드를 되게 활용을 많이 했어요. 전기차 들어가기 내연기관. 그런데 전기차가 갑자기 이제 본격화되면서 하이브리드를 건너뛰면서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이제 사실은 도요타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큰 흐름에 편입한다기보다는 그들만의 주장을 좀 내세우는 그런 형국이에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좋은 결과가 될지 나쁜 결과가 될지는 상업적으로, 회사니까 상업적인 게 중요하죠. 당연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도요타가 선택한 길은 그 길이에요. 자, 기존의 화석연료, 휘발유 대신에 거기다가 수소를 넣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소 연료로 가는 걸 인정을 하겠다, 마침내. 그렇지만 연료 전지보다는 그것을 기존의 내연기관에다가 피스톤 엔진에다가 넣겠다. 그 중간을 가겠다.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전기차 더하기 하이브리드라고 그랬죠. 전기차 더하기 내연기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요타가 고집을 피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웃 나라인데 서로 완전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보면은 이제 도요타 H2라고 차 이름도 H2라고 지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된 게 수소 연료 탱크예요. 수소 연료 탱크인데 제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게 보면 2kg 정도의 수소를 넣어서 약 한 300마일, 그러니까 480km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고 해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일반 승용차로 저만큼 가려면은 연료를 아마 40에서 한 60리터는 넣어야 될 거예요. 뭐 배기량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비중이 1보다 낮지만은 수십 킬로그램의 연료는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것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1.6리터의 내연기관을 쓴 거예요. 즉 수소를 휘발유 대신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결과물은 배기가스는 안 나오죠. 그거 하나는 장점이죠. 예. 근데 수소 연료 전지와 기존의 내연기관의 중간에 위치한 거죠. 예. 이게 얼마나 수명이 길지, 그거는 수소 연료 전지 기간이 얼마나 빨리 실용화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올지 그게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 베팅을 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차기 전차 K3,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에도 수소 연료 전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부처가 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흥미진진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는 이게 이제 DX 코리아 2022에 나온 건데, 몇 달 안 됐잖아요. 작년 가을이니까. 그때 확 나왔어요, 이렇게. 왼쪽에 이게 수소 연료 전지고, 이 말은 이게 발전기예요, 발전기 쉽게 말해서. 근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오고, 거기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좀 전에 보셨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몇 킬로그램의 수소 연료 가지고 해결했잖아요. 자, 그것을 내연기관으로 쓰는 것보다는 수소 연료 전지로 쓰면 효율은 더 높을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기반은 내연기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 연료 전지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개선형이에요. 왜 개선형이냐? 기존의 것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기를 밖에서 주입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전기 넣는데. 그리고 배터리가 무거워요. 예. 그래서 승용차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전기 기관차나 비행기다, 예를 들어서 트럭이나 전차나 이런 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예. 그래서 승용차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거예요. 그런 전기차의 기술은 많이 다듬어지겠죠. 전기의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전기차의 또 한계가 뭡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돌려야 되고, 그게 원자력 발전이든 수력 발전이 아닌 다음에, 그리고 저기 풍력 발전과 태양력 발전이 아닌 다음에는 화석 연료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해서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오염 물질은 나오는 거죠. 특히 CO2 같은 게. 자,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을 다 없애겠다. 예, 그리고 배터리까지 없애겠다. 배터리를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수단이 넓어지는 거죠. 소형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트럭, 비행기, 기관차, 배, 큰 대형 선박 다 되는 거죠, 그게. 예.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수소 가스를 만드는 가장 이제 광범위한 게 활용되는 방법은 기존에 이제 천연가스, 메탄, 그거를 고압의 고온의 전기와 결합시켜서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고온 고압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전소랑 마찬가지예요. 원자력 발전을 하든 아니면은 석탄을 떼든 LNG를 떼든 열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한 군데 관리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본의 큰 틀은 차이가 없어요. 그 점에서 우리가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걸 소위 말해서 그레이 H2라고 그래요. 수소 자체는 깨끗하지만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발전소에서 나오는 CO2랑 같다, 오염물질이.
그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미래의 전 세계 에너지 구도 또는 파워 게임의 핵심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반영이 되고 있죠. 그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군용에서 그걸 먼저 이끌겠다.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프라가 조금 값이 비싸더라도 군 작전이라는 것은, 즉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좀 비싸든 싸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겠다. 군 작전에서만 유리하다면 그 정도 언급을 드릴게요. 왜 군 작전에서 그러면 수소연료가 더 유리하냐? 수소연료 전지가 그게 핵심이겠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군에 먼저 적용한다는 거니까. 자, 이해 타산은 맞지 않더라도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전장에서는 나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으면, 그리고 타격력을 높일 수 있으면 그러고 쓴다. 그게 시작이다. 그래서 거기에 군용 장비에, 군용 기갑 장비에 수소연료 전지를 채용하겠다. 자, 이거는 지난 DX 코리아에서 현대로템 부스에서 현대로템 엔진 개발하는 분야에 관여하시는 분하고 말씀 나눈 거에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K3 같은 경우는 50톤 초반이다. 현재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좀 가벼워진다. K2보다. 그래서 뭐 장갑도 개선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출력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느냐. 1000kW다. 1000kW면 1300마력이에요. 기존 1500마력 디젤 엔진이잖아요. 12기통. 그러니까 마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1300마력이 수소 연료 전지로 나오는 1300마력이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K2보다는 천지 차이로 기동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탁 와닿게 느끼신다면은 뭐 오늘 영상 보신 충분히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뭔고 하니 같은 1300마력이지만 제가 마력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물리에서 이야기할 때 1이거든요. 1. 네? 1인데 K2 전차가 예를 들어서 최고 시속이 70km가 나온다. 도로에서. 그게 생존성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K2 인생 전체에서 시속 70km로 달려서 달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빨리 달리면 밑에 궤도도 빨리 망가지고 그렇게 안 달릴 거예요. 그렇게 멀리 갈 일이 있으면은 뭐 트럭에 올라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생존성의 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순간적인 순발력이에요. 자세를 바꾸는 거, 위치를 바꾸는 거, 진지를 바꾸는 거, 진지 전환이라고 하죠. 그걸 위해서는 토크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 자동차 탈 때 여러분 최대 출력 쓰십니까? 절대 안 쓰죠. 그렇지만 가속감의 차이는 느끼죠. 차 잘 나간다, 못 나간다. 바로 발끝을 밟았을 때 느낌이 옵니다. 예, 오토바이는 더 그렇죠. 그건 다 뭐냐? 최대 출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최대 출력은 RPM이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뭐 제로 100이 몇 킬로 나오는데 제로 100에서 사실은 절대적인 파워보다 중요한 것은 토크예요. 어느 정도 물론 파워도 돼야 되겠지만 전차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진지 변환하는데. 그래서 생존성이 훨씬 좋았습니다. 훨씬 재빨라요. 즉 디젤 엔진 1500마력보다 전기로 구동하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1300마력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최대 출력이 1500에서 1300이 줄었다는 것은 최대 속도가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의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영역이죠. 훨씬 중요한 것은 진지전환, 자세 바꾸는 거 이거죠. 저기 미사일 날라오는 걸 보고 대전산 미사일 날라올 때 뭐 10초, 20초 걸리잖아요.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순발력이에요. 토크. 그거는 훨씬 낫다 이것이. 예. 그래서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K3가 현실화되면 기존 K2보다는 훨씬 재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쓴다. 또 하나 수소 연료전지를 쓰는 게 뭐냐면 연료를 수소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은 그렇게 디젤 엔진의 강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육군의 주력이었던 2차 세계대전 때 M4 셔먼이 그거예요.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솔린 휘발유의 문제는 뭐냐면은 피탄을 당해서 연료 탱커에 맞거나 주위에 불이 붙어서 온도가 오르면은 폭발을 해요. 가스통처럼 꽝 이렇게. 예, 그게 약점이었거든요. 디젤 엔진은 디젤 경유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불이 붙어요. 타오르죠. 예, 그러면 그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 성분들이 생존성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탈출할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럼 휘발유는 뭐냐? 죄송합니다. 수소는 뭐냐? 수소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더 큰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딱 닿자마자, 불이 닿자마자. 그 말 틀린 말 아닌데, 여기서 수소는 또 뭐냐? 휘발유는 되게 어중간한 거예요. 어느 정도 휘발이 되죠. 그래서 휘발유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폭발이 돼요. 근데 수소는 공기랑 딱 접촉을 하게 되면 공기랑 섞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 그래서 순간에 휘발유처럼 폭발하는 게 아니라 공기로 내뿜으면서 이렇게 불이 붙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뭐 증명된 건 아니지만은 개념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휘발유 엔진만큼 위험수가 높지 않다. 그래서 기존의 경유랑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차기 엔진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존 디젤 엔진보다 피탄됐을 때 안전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감히 채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군용 무기에서. 그죠? 예. 자, 볼게요. 이거 뭐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일반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 토크하고 파워가 있어요. 토크가 보통은 중간쯤에서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래요.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왜냐? 토크라는 것은 한 바퀴를 확 돌릴 때 얼마나 힘있게 돌리느냐. 여러분이 나사 풀 때 힘쓰죠. 그 힘이에요. 근데 왜 중간쯤에서 최고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느냐.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내연기관에서는 산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공기가. 공기의 한계가 때문에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큰 힘을 쓰고 싶지만 공기가 못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 RPM에서 최고가 나오는 거예요. 저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터보 차저 같은 걸 쓰죠. 네,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넣는 거죠. 공기의 밀도를. 그게 한계 요인, 제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토크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파워는 뭐냐? 몇 마력 하는 거는. 예. 토크는 떨어졌지만 이미 엔진이 내가 차가 탄력을 받았잖아요. 응? 그러면 기아를 고단 기아를 거는 거예요. 고단 기아를. 그래서 회전을 빨리 하는 거예요. 엔진의 회전이 아니고 기아의 회전을, 축의 회전을 이미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속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변속은 토크에 맞는 변속이죠. 그래서 회전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토크는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파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고 RPM 영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카나 오토바이 같은 거. 저거는 전차나 뭐 장갑차 몇십 톤 넘어가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토크가 짱이죠. 그리고 일반 자동차도 저 영역대로 쓰지 않죠. 여러분 밟고 쑥쑥 쉽게 나간다는 것은 다 토크예요. 여러분 뭐 가솔린차 타시는 분들은 뭐 6,000 RPM, 7,000 RPM 그렇게 쓰시는 분은 없잖아요. 대부분 3, 4,000에 쓰시는 거죠.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최고치로 해봤자 3,000, 4,000 쓰고 마시는 거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 영역에서 토크가 세면은 훨씬 생존성이 좋다. 예, 탱크가 훨씬 푹푹푹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기어도 없고 또 산소를 끌어들여서 뭐 실린더를 채워서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압축을 해서 크랭크 축을 밀고 하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엔진을 악셀레터를 밟자마자 그냥 최고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 토크가. 특히 초반에. 그래서 전기차들이 스포츠카보다 제로백이 더 빠른 겁니다. 네. 이거는 실용 영역에서 특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실용 영역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트럭도 마찬가지고 기차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전차도 마찬가지죠. 장갑차도. 그리고 뒤에 이제 후반부에 필요한 힘이 필요한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 모터 연료 전지의 출력을 좀 높이면 되겠죠. 예, 예. 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소 전지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전기차로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배터리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배터리 뭐 예를 들어서 얼마 모르겠습니다. 뭐 몇십 분, 뭐 1시간 이렇게 충전하시는지는. 근데 뭐 전장에서 K2 전차나 K3 전차, 장갑차들을 그 엄청난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지만 배터리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전장에서 인프라도 구축도 안 돼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갔다. 전기차에서 그다음 수소 연료 전지로 간다. 여기서 배터리가 없어진다. 예. 그러면서 적용 폭이 소형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승용차에서 국한되지 않고 확 넓어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력 전차, 주력 장갑차에다가 그걸 쓰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띄웠다. 그런데 일본의 도요타는 그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을 가지고 연료를 휘발유해서 스스로 대체했다. 엄청나게 다른 선택이에요. 아니면은 도요타라는 회사가 일본이 지금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혼자 살기 위해서라도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소 에너지 세상으로 움직이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자, 그런 전체적인 환경에서 일본의 회사인 도요타가 향후 수소가 문턱으로 다가왔는데 그 회사 하나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해석 나름이에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터리 문제가 크죠. 전기차는. 예, 그래서 이게 또 불이 나면은 잘 꺼지지도 않아요. 물론 개선이 되겠지만 현격한 위험이에요. 지금 전기차는 급하게 도입된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에. 그럼 미국의 바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수소를 액화시켜야지만 부피가 줄잖아요. 이동도 용이하겠죠. 그럼 영하 253도로 내려가야 돼요. 이게 LNG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로 가야 돼요. LNG는 200도까지, 영하 200도까지는 안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GS 칼텍스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 연구가 활발한 분야 같아요. 즉 다른 화합물을 넣어서 상온 상태에서도 액체로 만들 수 있게. 이러면은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부분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연구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수소 에너지 후진국이었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이만큼 따라잡고 있고, 지금은 수소 연료 기술에 있어서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일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도요타 사례가 그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지금 게임의 승부처에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지난 한 10년간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오늘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K3 차기 전차, K 시리즈의 차기 장갑차에도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군용차에 먼저 쓰겠다는 거예요. 수소연료 전지가. 자, 이런 부분도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기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또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라는 면에서도. 예. 그리고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 기존에 우리 도시가스 파이프라인 있죠. 그런 것처럼 기존의 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망을 다 갈아 끼우고 수소망을 따로 새로 깐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렇게까지 도전적으로 승부하지 못하죠. 기존 망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유소만 바꾸면 될 정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승부를 거는 거예요. 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첨단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는 어떤 보고서에서 제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단어를 하나 이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풍력 발전, 태양 발전, 그리고 동해안에도 지금
저기 풍력 발전 단지를 크게 만들려고 해요. 세계 최고의 크기를 만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지난 정부에서 결정됐는데 이번 정부에도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긴 봐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게 많아지니까 여러분, 전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전기는 저장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가 쓸 만한 전기를 배터리에 모아 놓는다? 말하면 뭐 지리산, 설악산 이 정도 크기의 배터리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차량에서 간단히 쓸 때 필요한 거고, 생산하고 소비가 안 되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친환경 발전 요소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바람도 많이 불고 햇볕도 쨍쨍한데 이 발전을 꺼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전기를 소모할 데가 없으니까. 대신 밤이 되거나 바람이 없으면 전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예비분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그래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수소 연료 전지가 큰 역할을 해요. 저는 이게 일본과 우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우리의 연구의 정도가 어디까지 다다랐는지 금방 유튜브를 통해서 파악이 됩니다. 즉 이건 뭐냐, 전기가 남아 돌잖아요. 옛날 같으면 멈춰야 돼요. 더 공급해도 버려야 되니까. 오히려 과부하만 걸리니까, 전력망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기가 남아 돌 때 생산이 되면 계속 생산해라. 대신에 물을 전기 분해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넣어서. 그래서 수소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좋죠? 그러다가 나중에 전기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밤이 되거나 바람이 없을 때. 그러면 저장된 수소로 다시 물과 결합을 시키면서 전기를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라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딱 맞춰서. 네? 그게 스마트 그리드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게 뭐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걸 위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수소 연료 전지가 필요해요. 저 일본의 도요다의 결정은, 일본은 여기에 이 방향으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도요다가 부득이 기존의 내연기관에다가 수소를 넣어서 터뜨리는 이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유추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대적으로 미래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되게 경쟁력의 범위가 좁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다. 그게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풀로 다 활용할 수 있다. 즉 그 말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떼는 거나 아니면 원자력을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은 21년도 기사인데 예전에 썼던 겁니다. 한국과 러시아 LNG 수소 에너지 협력 확대 위해 논의했다. 지금 1년 반 정도 됐죠. 러시아와 극동 북극 지역, 이게 이제 잘 들어보세요. LNG 수소 에너지 협력 논의 이렇게 돼 있어요. PNG 언급. 자, 그들의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지금 노드스트림 통해서 러시아가 독일을 통해서 여러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논의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인데,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와 있었던 거예요. 이건 국가 과제예요. 향후에 우리 한반도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덧붙여 수소 에너지까지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 정부 때 하나 추가된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볼게요. 이게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도 서로 연결이 돼 있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가 가죠. 여기 보면 가스라인 사할린이 주요 생산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저기서
한반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라인이 고민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북한이라는 요소가 있죠. 북한은 뭐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받을 만한 정도 입장은 아닌 것 같아 현재. 자,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중국을 돌아서 오는 거다. 자, 근데 이 일본의 처지를 보세요. 일본에 보면은 이제 코르사코트라고 사할린 남부에서 저기 홋카이도는 거리가 진짜 얼마 안 돼요. 저기만 이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한국을 통해서 와서 부산에서 지금 큐슈로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국제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외교고. 자, 러시아가 한국에 가스관을 주려고 하면 산동반도를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걸 원하겠습니까? 북한을 통해서 남한으로 바로 연결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사할린에서 생산된 게 지금 우리 쪽으로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사할린 여러분 어떻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게 떠오릅니다. 활화산 지대라고. 일본 열도랑 같잖아요. 일본 땅이기도 했고 저기는 엄청난 화산 활동이 많은 곳이에요. 예,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이죠. 날씨도 춥고 대신 엄청난 지열이 나오는 곳이기도 해요. 예. 자, 볼게요. 자, 이게 먼저 다룰게 2022년 이제 7월 19일 미 상원 쪽에서 나온 의견인데 포버스에서 나온 거예요. 미 상원 의원 바라소라는 의원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자 중동에서 발을 뺀 것도 있고 그 다음 차세대 에너지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기차를 밀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 기반이 등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 거를 다 갈아엎고 새로운 투자가 발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동인이 우리 언론에서 엄청나게 언급되는 환경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석 연료를 태웠고 거기에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제일 약했던 나라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프로젝트가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왜냐, 미국 한 호수가 큰 오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부영양화 때문에 그렇다. 부영양화, 즉 밖에서 질소나 인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탁해진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많이 자라서. 그 이유가 뭐냐? 제트스키,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제트스키를 많이 타기 시작했다. 근데 그 제트스키가 왜 문제냐? 미제는 이행정 기관이에요. 일제 야마하나 이런 것들은 가와사키는 사행정 기관이에요. 이 분야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행정 기관은 많은 연료가 그냥 나가요. 여러분 예초기 써보시죠.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예초기에는 보면은 연료에다가 윤활유를 넣죠. 그래야 돼요. 그 흡기하고 배기가 막 섞여요. 연료가 그냥 흐른다니까요, 바깥으로. 자, 그런데도 미국은 그게 미국 브랜드라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나라였는데 환경 때문에 차세대 전기로 넘어간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이 있어요.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꾼다. 그 힘이 미국에 있다. 전기차를 시도했다는 거고, 그 다음은 수소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셰일 가스가 많이 생산되고, 요번에 LNG도 그래서 많이 나오잖아요. 천연가스도. 그래서 요번에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유럽에다가 LNG를 팔기도 됐잖아요. 준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자, 그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라소 의원은 기존에 제한적이지만 우리만큼은 짱짱하진 않아요. 미국이 나라가 커서. 그리고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이 생산은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예. 그래서 기존의 천연가스망을 수소를 이송하는 데 쓸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기관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제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기존 메탄가스에도 적게는 20%, 많게는 막 50% 정도까지 수소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기존 저는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천연가스관을 수소가스를 이송하는데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선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개선을 가지고도 가능하다.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언급이다. 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사할린을 왜 언급드리는 건지. 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발전소인데 GL 발전소예요. 여기 화산이 엄청나게 많고 온천이 많고 뭐 이런 데예요. 저도 그때 이 자료를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아이슬란드는 전 세계에서 전기료가 제일 싼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땅에 파이프만 박으면 그리고 그게 물만 부어 넣으면 마그마가 지표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마그마가 그냥 데펴요. 물이 그냥 끓어요. 그냥 관만 박으면 돼요. 그러면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즉 스팀. 자, 그게 화력 발전을 하든 LNG 발전을 하든 원자력 발전을 하든 터빈을 돌리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고온 고압의 수증기. 그걸 공짜로 만드는 거예요. 재료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뚝만 박으면 되는 거예요. 관만.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전 세계에서 전기료가 제일 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소가스가 이런 게 있어요. 블루 수소, 뭐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가 있는데 그린 수소는 풍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스마트 그리드에 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쓸 만큼 나올 수도 없고 우리나라 수소 관련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은 향후 수소 에너지가 본격화되면 우리는 결국은 수소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75% 이상의 최소 75% 이상, 미국 같은 경우는 90%의 수소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느냐? 이제 블루 수소 저거예요. 천연가스에다가 스팀을 쐬요. 고온 고압에 발전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고온 고압에 스팀을 생산하는 과정은 기존의 화력 발전소나 뭐 원자력 발전과 같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으로 탄소를 포집한다. 그래서 뭐 그것이 이제 컨트롤 안 되는 뭐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각 차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그렇다. 그래서 블루자가 붙었는데 지열을 활용하게 되면 지열은 어떻게 보면 무한정한 거거든요. 네. 지열을 활용하게 되면은 저 CO2 포집이라는 부분 앞에서 그 고온 고압의 스팀을 생산하기 위한 부분이 다 생략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할린, 환태평양 조산되잖아요. 거기는 러시아의 미래 희망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유럽까지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멀잖아요. 아시아 시장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는 판단을 해야 돼요. 일본으로 줄 건지 그 길을 한반도로 줄 건지 중국으로 줄 건지. 저는 지금 과정에서 이런 쭉 지난 한 1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한반도가 러시아와 가장 코드가 맞는다라고 러시아가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러시아는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LNG 거기다가 지열을까지 활용해서 아주 무공해로 엄청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까지 바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우리 도시가스 파이프라인 그대로 활용돼요. 어쩔 수 없이 나의 선호도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게 북미 간의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북미 간의 종전협정에서 북한이 가진 캐스팅 보트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러시아 달려있고 러시아 뒤로 해서 물론 유럽이 달려있죠. 유럽은 뭐냐면 유라시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미국도 여기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카드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견제라는 부분이 있죠. 그 중국이 그 러시아의 그 저렴한 수소 경제의 핵심인 싼 값에 수소가스가 중국으로 가면
안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그냥 일본은 희생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